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봄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게 일어났던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봄과 따뜻함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래보다 다소 성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봄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오직 그 얼굴 하나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아재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니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시려나요? 친구들이 놀림거리로 삼던 저의 외모는 불행 중 다행으로 제게 커다란 무기가 되어주었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했는데 어린 나이에도 꽤 어른처럼 보였던 외모 덕분에 사소한 것들에서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친 긍정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이득을 보며 살긴 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가 아닌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쯤입니다. 저의 나이 18이던 시절이에요. 친구들보다 성장판이 빨리 열린 편이라 반에서 키 큰 순으로 하면 제가 1등이었으니 얼굴뿐만 아니라 덩치도 꽤 어른스러웠던 저였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은 친구들은 물론 학교 선배들까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외모 덕을 본 첫 번째 경우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무시무시한 욕설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단지 생긴 게 그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에서 저를 건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고 친구를 포함해 선후배들까지도 두루두루 잘 사귀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 학교 3학년이던 선배 중에는 저처럼 고아원에서 자라고 저만한 덩치를 하고 목소리까지 저랑 비슷해서 같이 다니면 형제냐는 소리를 종종 듣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을 통해 저는 공부하는 학생의 길이 아닌 돈을 버는 사회인의 길을 남들보다 더 일찍 걷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그 나이 때에는 공부를 해야지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 자퇴서를 받아든 담임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으로 저를 붙잡으셨으니까요. 물론 저도 이런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까 망설여지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부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고 없는 형편에 대학까지 갈 생각을 하니 겁이 났던 마음이 그 망설임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의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걷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해 매사에 성실하고자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형의 소개로 저는 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의 나이에 무슨 재주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저를 데려간 형이 저만큼 친하게 지내던 또 다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이미 사회생활을 먼저 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하고 삼촌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나이 차이였는데 형의 형이다 보니 자연스레 형이 된 경우예요. 시내에서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 도착한 낡은 공장의 주차장에서 그 형은 저희를 반가운 얼굴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얼어붙은 저희에게 그 형이 해주었던 첫마디가 아직까지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뭘 그렇게 잔뜩 쫄아있어. 너희 거울 보고 액면가를 생각해봐라. 어쩔 것 없다. 아무도 너희 고등학생인 줄 모를 거다. 긴장하지 말라고 저희 손에 가방 하나씩을 쥐어주며 말을 하던 그 형은 회사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였고 가방 속에는 일을 하는 동안 입고 써야 할 작업복과 장갑 따위가 들어있었습니다. 형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세가 아주 많아 보이는 한 할아버지께서 공장에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셨습니다. 이것들아, 사장을 봤으면 제깍 인사를 해야지. 반갑다. 누가 18이고 누가 19이냐? 얼굴만 봤을 때는 강석이 너하고 동갑이라고 해도 믿겠네. 손을 흔들던 할아버지는 공장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주차장에 마주 서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어 보니 걱정했던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형의 말만 믿고 따라온 곳이었지만 자퇴서까지 내고 왔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대부분 일하는 직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라 어차피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고 나이를 속여 말해도 의심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 사정 딱한 것도 알고 있고 일 잘하는 강석이 형의 부탁으로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으니 일만 똑바로 성실하게 한다면 월급은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때 제게는 얼마나 달콤한 말이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그 형의 도움으로 비밀 아닌 비밀리에 공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저희가 미성년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외모 덕을 본 두 번째 경우이기도 하네요.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힘든 와중에도 지금 나는 돈을 벌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만 하면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애야, 인생을 그렇게 즐겁게만 살아가면 안 된단다 라고 하늘이 제게 화라도 내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불행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다니던 공장의 증발이었습니다. 근무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던 어느 날 밤새 공장을 싹 정리하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사장님. 출근 첫날 작업복을 건네봤던 그 주차장에서 저희 두 사람과 외국인 노동자들만 덩그러니 믿기지 않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던 강석기 형에게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을 때 형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절히 부탁을 해왔습니다. 진짜 미안하다. 너희한테만이라도 미리 귀띔을 했어야 하는데 사장님한테 따지고 싶은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하지 나도. 근데 있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도망가는 거 못 막겠더라. 너희한텐 정말 미안해. 그래도 짧지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너희도 나처럼 그냥 잊고 새 출발하면 안 될까? 내가 사장님 성격 아는데 이렇게 가놓고 어디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사람도 못 돼. 몇 개월 안 되지만. 그동안 사장님 우리 사정 봐줬으니까 우리도 사장님 사정 한번 봐드리자. 호원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일자리 준다 해놓고 일이 이렇게 돼서 끊을게. 연락하지 말아줘. 나도 힘들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강석이 형의 말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말도 없이 도망갔냐는 분노는 솔직히 한 톨도 가슴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까지 정이 들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저 당장의 생활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하지? 함께 자퇴를 했던 호원이 형이 제게 먼저 물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는데 말이죠.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며 호언 장담했던 형을 믿었던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형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중국집 배달부였습니다. 문득 주말마다 삼촌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던 같은 반 불량배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빛나는 눈으로 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 꼭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애들만 배달 아르바이트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제 물음에 형은 아연실색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토바이도 탈 줄 모르는 게 무슨 배달 아르바이트냐고요. 그날 자기는 못하겠다고 약한 소리를 하는 형을 버려두고 혼자 동네를 걸어다니며 중국집이라는 중국집은 모조리 다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한참 저물고 나서야 아르바이트가 아닌 배달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한 중국집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었어요. 중국집 사장님은 제 모습을 한번 전체적으로 쑥 훑어보시고는 야무지게 생겼다며 오토바이 운전은 한지 얼마나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뇌가 정지돼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잠깐 멈칫했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셨는지 바로 운전은 할 줄 아느냐고 질문이 바뀌시더군요. 입에 침이 바싹 마르고 등 뒤로 식은땀이 뻘뻘 흘렀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당연히 할 줄 알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주시며 손가락으로 가게 밖에 바른 자세로 주차된 오토바이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한번 타봐. 나는 너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딱 엉덩이 붙이고 앉는 자세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어. 큰일 났다.
속으로 어떡하지 하는 질문만 수백 번을 더했던 것 같아요. 열쇠를 받아들고 쭈뼛쭈뼛 오토바이 시트 위에 걸터 앉자 사장님이 터벅터벅 걸어와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말씀하시더군요. 앉는 자세만 봐도 내가 다 알 수 있다니까. 운전 한 번도 안 해봤지? 아니요, 제가 남들보다 다리가 길고 허리가 꼿꼿해서 자세가 어색해 보이는 거지. 저 운전 잘해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용기 있게 튀어나간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아차 싶었을 땐 이미 말을 내뱉고 난 후였습니다.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미안하다며 그래도 영 찝찝하니 한번 타고 골목 한 바퀴를 돌아보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악셀 레버를 돌리는 순간 생각했던 것보다 꽤 빠른 속도로 부응하고 오토바이가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부드러운 출발이 되려면 더 천천히 당겼어야 하는데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으니 강약 조절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응하고 출발한 오토바이는 초보 운전자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가게 입간판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지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와 넘어지는 오토바이를 잡아당긴 사장님 덕분에 그나마 완전히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아주 아찔했던 순간이었어요. 신경질적으로 저를 밀어내고 오토바이를 다시 세워둔 사장님은 당연하게도 황당하고 화가 난다는 듯한 표정과 목소리로 돌아가라는 말씀만 하실 뿐이었고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힘들었던 그날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뜨겁게 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사정도 알지 못하는 사장님 앞에서 뜬금없이 눈물을 보이다니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는 거냐고 휴지를 뜯어다주는 사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하고 싶어요. 그 말은 정말 참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시켜만 주십사. 간절한 눈으로 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가 차다는 듯 웃던 사장님은 결국 제게 설거지는 잘 하느냐고 물으셨고 고개를 끄덕이는 제게 설거지만 할 줄 알아서는 시킬 것도 없고 월급을 많이 주지도 못한다고 하시며 돌아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사장님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엉엉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일만 시켜주세요. 저 이거 하려고 학교 자퇴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수단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그냥 누군가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날의 난감함을 덜어내고 싶어서 했던 말이었기도 했었습니다. 제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셨던 건지 문을 열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시던 사장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시며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이거 완전히 대책 없는 놈 아니야? 그 말씀이 너무 맞는 말이라 미치겠으면서도 골치 아프다는 듯 인상 쓴 얼굴을 하고 제가 들어갈 때까지 문을 잡고 기다려주시는 사장님의 행동이 반가웠습니다. 사장님께서 잡아주시는 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든 날, 마침 구인 중이던 중국집이 이곳이라서 참 다행이라고요. 더 울 것도 없는데 눈치 없이 계속 흐르는 눈물 콧물을 겨우 다 뽑아내고 나서야 사장님께서 건네주신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던 뜨거운 녹차가 차갑게 식어버릴 때까지 저를 내쫓지 않으시고 가만히 기다려주시는 사장님을 보며 꼭 이분 밑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읽으신 건지 곤란과 짜증, 안타까움 같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한 얼굴을 하시고서 내일부터 가게로 나오라고 하시던 사장님. 그런 사장님 덕분에 인생 첫 사장님의 도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 면접을 통해 두 번째 일자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뜨거운 중국집 부엌에서 펄펄 끓는 물에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나면 장갑을 꼈는데도 열 손가락이 쭈글쭈글하게 불어나 아무런 감각이 없고는 했어요. 고된 하루 장사가 끝이 나고 의자에 앉을 힘도 없어 바닥에 털푸덕 주저앉은 제 허벅다리 위로 커다란 바디로션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로션이 떨어진 곳을 올려다보니 사장님이 다른 곳을 보며 손에 로션을 바르고 계시더군요. 저도 사장님을 따라 로션을 꾹 눌러 짜고 쭈글쭈글 못생긴 손에 펴발랐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제 앞에 저와 같은 자세로 퍼질러 앉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이, 대책 없는 놈. 내일부터 너는 여기서 설거지하면서 검정고시 공부해라. 합격하면 주방일 가르쳐줄게. 주방일 배우면 설거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직원 되는 거야. 그 단호함에 감히 한마디도 덧붙일 수 없었던 저는 냉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고는 임금의 어명을 받든 신하라도 되는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검정고시 공부에 임했습니다. 물론 설거지 일도 열심히 했고요. 설거지를 하는 제게 사장님께서는 혹시 너 차인표의 분노의 양치질 아느냐고, 꼭 너 설거지하는 모습이 차인표 양치질하던 그 모습 같다고 하시면서 저를 분노의 설거지라고 불러주시기도 했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더라도 애먼 짜장면 그릇에 화풀이는 하지 말라고 하시던 사장님의 정색이 지금 생각하면 다 웃자고 하셨던 농담이었는데 그땐 왜 그렇게 엄격하고 무섭게만 들렸었는지 그때 제가 참 우습기만 합니다. 뜨거운 불과 물이 항상 들끓었던 중국집 주방에서 혼자만 얼음장 같은 분위기라 생각하며 뻣뻣하게 굳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일도 하게 해주시고 공부까지 하게 해주시는데 저 스스로라도 냉철하게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기까지가 딱 1년이 걸렸어요. 남들은 더 일찍도 합격한다는데 제가 공부머리가 없어서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의 합격 소식을 들은 사장님께서는 각 잡힌 새하얀 유니폼을 제게 건네며 갈아입고 오라 하셨고 유니폼을 입은 저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며 비로소 정직원으로 임명 아닌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축하한다. 이제 제대로 가르쳐 줄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잘해보자. 나 너 마음에 든다, 재훈아. 사나이가 깡다구도 있고 한다면 하고 그래야지. 마음에 들어. 내가 이 유니폼 사이 좋지도 않은 친구한테 부탁해서 제일 좋은 원단으로다가 지어왔어. 너 입히려고. 이거 특급 호텔 주방장들만 입는 디자인이야. 어차피 너 여기 안에서 이거 입고 있어도 밖에 손님들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난 그런 거 안 입어도 이미 호텔 주방장들보다 훨씬 대단한 실력이지만 넌 그거보다 더 높은 걸 목표로 삼아. 그래야 빨리 늘어. 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잘하겠더라. 모쪼록 우리의 인연이 너한테 금싸라기 같은 인연이길 바란다. 빳빳하게 다려진 유니폼을 입은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낯설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어리둥절하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할 줄 아는 것 하나도 없는 저를 공부까지 시켜주시면서 거두어 주신 사장님께 고맙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잘하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잘 배우고 하루빨리 이 식당에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고 사장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마음을 담아 선물해 주신 그 유니폼으로 인해 저는 제 자신을 쉼없이 채찍질하게 되었고 깜깜하고 막막했던 미래에 신랄 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방 보조와 전체적인 심부름을 하면서 바쁜 시간을 틈타 사장님께 한 가지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료의 쓰임새나 중식도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기초적인 부분들부터 웍질을 하는 방법과 불을 다루는 방법까지 정말 길고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무조건 잘 해내어야 한다는 정신력 하나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사장님은 당근보다 채찍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불같은 스승님이셨지만 오히려 제게는 그런 사장님의 교육법이 더 확실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든지 너무 피곤해서 지쳐 쓰러질 것만 같다든지 할 때마다 사장님의 불호령 한 방이면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주방 보조로 3년, 군대를 다녀와서 또다시 보조 2년, 총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장님께서는 제게 알려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둘뿐이던 주방에서 말만 주방 보조였지 얼마나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셨을지 어느 정도 예상해 가시죠. 그리고 5년 동안의 배움이 끝났을 때 사장님께서는 제게 더 이상 알려주실 것이 없다며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손에 익히는 일만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손님상에 올라간 적 없었던 중국집의 가장 기본 메뉴인 짜장면을 제게 맡기셨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인정하시고 손님상에 나가도 될 만큼 믿어주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장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중국집에서
사장님의 주방에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요리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던 무지 그 자체였던 제게 참으로 영광스럽고 벅차오르는 일이었어요. 웍을 쥐고 불 앞에 서던 그 긴장되고 무거웠던 초심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또 6년 정도가 흘렀어요.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장님과 한 곳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내는 동안 참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별것 아닌 사소한 것들에도 쉽게 웃음이 나고 쉽게 행복했던 것은 모두 다 사장님이 저를 흔쾌히 제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장님께서 어린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이 사고를 치거나 할 때 저를 그들 앞에 한번 내세우시고 애들이 사고를 안 친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좋아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얼굴이 애들한테 잘 먹히는 것 같다며 다음번엔 면접 볼 때부터 사고 뭉치들 한 방에 걸러낼 수 있게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만 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했어요. 저의 외모가 이득이 되었던 세 번째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기 전보다 제가 오고 난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줄었다고 좋아하셨으니까요. 모쪼록 어떤 부분에서라도 사장님께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30이 되던 해의 어느 날 유니폼을 갈아입고 문을 나서는 제게 사장님께서 마치 밥은 먹었니? 라고 하시는 것 같은 말투로 별것 아니라는 듯 가볍고 무심하게 물어오셨습니다. 너도 이제 돈 좀 모았으면 네 이름 걸고 식당 하나 해야지. 그 순간 누가 제 귓가에 대고 종이라도 울리는 것처럼 댕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장님 가게에서 성실한 요리사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날 것 같은 저의 인생에 또 다른 새싹을 틔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멈추어 선 채 멍청한 표정을 하고 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빠진 저의 얼굴을 보신 사장님께서는 지난날 오토바이를 망가뜨릴 뻔했던 18의 소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고는 하여간 대책 없는 놈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참 대책 없는 놈이 맞긴 합니다. 다들 마음속에 꿈과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데 반해 저는 꿈도 야망도 없이 그저 이렇게 살면 인생이 해피엔딩인 줄로만 알고 행복하게만 지냈으니까요. 그날 사장님의 그 한마디로 인해 저는 비로소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이대로 사장님 밑에서 지내는 것이 어쩌면 사장님께 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더 나아가 좋은 요리사가 되어 사장님께 보답을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들. 그동안 눈앞의 행복만 보느라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저는 모터를 달고 달려나가는 레이싱카처럼 속전속결로 독립을 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제 이름을 건 식당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나서 드렸던 말씀에 사장님께서는 10년 내도록 한 번도 보여주신 적 없는 웃음을 지으시며 제게 악수를 건네셨어요. 따뜻하고 묵직한 두텁고 거칠기만 한 사장님의 손을 마주잡는 순간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저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마주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한쪽 팔을 끌어당겨 제가 기대어 올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그 말씀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10년이나 주방 안에만 갇혀 하루 종일 칼질하고 프라이팬 잡느라 엉망이 된 너 자신도 좀 돌보라고. 이제는 주방 외에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너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살라는 말이다. 내 밑에서 같이 지내면 넌 내내 긴장하고 신경 쓰느라 너 자신을 돌볼 틈이 없잖아. 실력도 경력도 이제 어디 가서 안 빠지는 요리사가 됐으니 독립해서 주방장이 되어야지. 네가 심적으로 여유도 좀 있고 해야 앞으로 이 긴 인생 살아갈 맛이 날 거 아니야. 남들 다 하는 연애도 그 흔한 봄 소풍 여행 한 번도 못 가보고 이 갑갑한 주방 안에서만 지낸 너를 너 자신이 먼저 딱하게 여기고 아껴주라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말이야. 너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살라고. 더 잘하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빠짐없이 주방 안에서만 하루를 보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일도 기억에 남는 멋진 날도 없었지만 하루마다 작은 감동이 있었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요. 그런 사장님의 말씀을 듣는 그 와중에도 저는 꼭 사장님처럼 이렇게 손이 두툼한 요리사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좁은 주방 안에서 10번의 사계절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사장님은 저의 커다란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사장님의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사장님, 저 꼭 사장님처럼 멋진 주방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걸어놓은 손가락을 힘있게 마저 걸어주시며 꼭 약속 지키라고 웃어주시던 사장님. 저는 새로운 목표를 마음속에 품게 되었고 사장님의 도움을 바탕으로 저의 이름을 건 중국집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새 식당은 사장님의 중국집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진 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한 작은 평수의 가게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이끌어가야 할 낯설고 어색한 새 가게의 개업 첫날. 낯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 무리 없이 첫날 장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막힘없이 호다닥 지나가 버린 하루를 되돌아보며 그간 사장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제게 다 알려주셨다는 것이 다시 한번 실감났어요. 사장님을 따라 이름을 걸고 장사를 시작한 저 혼자만의 중국집. 돈 많이 버는 사장보다 진심으로 요리하고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주방장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이 손님들에게도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매출이 나쁘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배달 직원을 뽑는 날 사장님께서 도와주시러 와주셨는데 18살의 제가 생각나서 사장님과 둘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한 푼 한 푼 모으고 모아 어느덧 제 이름을 건 식당을 차리고 오직 저 한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요리를 손님들이 찾아주신다는 것이 정말 많이 설레고 가슴 벅차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직접 월급을 주는 직원까지 생기게 된다니 여러모로 믿기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이유도 모른 채 어린 나이에 버려져 고아원에서 크고 자라며 학교를 다니던 때에만 해도 저에게 이토록 반짝이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는 필요 없고 돈이나 벌자고 자퇴서를 던지고 나와 3개월 일한 공장이 사라지고 덩그러니 주차장에 서 있을 때만 해도 그때 그 공장 사장님과는 달리 이렇게 좋은 사장님도 세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나도 누군가의 사장님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현실이었지만 현실 같지 않은 시간에 제가 놓여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날들은 흐르고 흘러 저만의 식당에서 한 번의 사계절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자리한 위치에 따라 매장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의 유형 또한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 일하던 식당은 주변에 식당이 많고 은행이나 관공서 근처라서 주로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거나 회식을 하기 위해 찾아주셨다면 지금 저의 식당은 초중고등학교 근처라 학생들이나 아이를 데려오는 가족들이 주로 찾아주셨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아이들이 하하호호하는 가족들의 따뜻하고 화목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니 그 모습에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지다가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괜히 그리워 몰래 눈물을 삼키게 되는 일이 있더군요. 아무래도 내가 가게 위치를 잘못 선택한 것인가, 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감정이라는 불청객을 맞이하고 또 맞이하는 날들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부모라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하면 된다고 나의 아픔과 정면 승부하여 이겨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영업이 끝나갈 저녁 무렵 늘 하던 것처럼 가게 담벼락 안쪽으로 오늘 남은 식재료들을 잘게 다져 길고양이 먹으라고 내려두고 있는데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담벼락 아래에서 오늘 쓰고 남은 식재료를 야금야금 먹고 있는 길고양이에게 볼 일이 있는 것처럼 다가와 몸을 숙이고 구경을 하는 아이가 귀엽더군요. 괜히 말을 걸고 싶어져 저도 함께 무릎을 굳히고 자세를 낮추어 고양이 구경을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가 이 고양이 밥 주는 거예요? 고양이는 원래 아무거나 다 먹어요. 오늘은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응, 아저씨가 밥 주는 거야. 글쎄, 아저씨는 맨날 똑같은 것만 줘봐서 아무거나 다 먹는지는 모르겠네. 아저씨는 쓰고 남은 해산물이랑 고기 다진 거 주고 있어. 고양이가 참 귀엽지? 너도 고양이 좋아하는구나? 길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관심을 갖는 아이가 귀여웠던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고양이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을 비껴나간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아니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저씨, 고양이 밥 왜 주세요? 아저씨 부자예요? 모르는 고양이한테 고기도 막 퍼주고. 이때부터 아이의 말이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이의 관심은 왠지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가 먹고 있는 밥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제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안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매일 고양이에게 밥을 줄 만큼 저 안에 고기가 많이 있냐고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 아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동질감 같은 감정과 측은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낡아서 해져버린 소매 끝단과 자꾸 물어뜯는 손톱. 쉽게 넘겨짓기에는 애매한 것들이었지만 왠지 그냥 아이를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저 식당 안에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냐며 아저씨가 구경시켜준다는 말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바깥이 아니라 불이 환하게 켜진 식당 안에서 아이를 보니 밖에서 보던 것보다 더 야위고 말랐다는 것이 한눈에 확인 가능했습니다. 저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온 아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그제야 저는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와, 맛있는 냄새. 아이는 고양이가 귀여운 것도 고양이가 먹는 고기가 궁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식당 앞을 기웃거리다가 고양이가 밥 먹는 모습이라도 구경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이 없어진 채 서둘러 주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따라 나가자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가 보였고 저는 아이를 불러세웠어요. 벌써 가려고? 고양이가 뭘 먹고 있는지 아직 안 보여줬는데 보고 가. 아저씨가 고양이가 먹는 거 금방 만들어서 보여줄게. 제 말에 망설이는 듯 주춤거리던 아이를 달래어 의자에 앉혀두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야채와 고기가 볶아지는 소리와 코를 찌르는 달큰한 짜장 냄새에 아이가 어느덧 주방에 고개를 빼꼼 내밀고 구경을 하고 있더군요. 완성된 짜장면을 가져다 주자 침을 꿀꺽 삼키는 아이의 손에 수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젓가락을 꺼내 짜장면을 비벼주며 얼른 먹으라고 했더니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며 정신없이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렸을 적 맛있는 음식 앞에서 한 번도 욕심을 내지 못하고 침만 삼켜야 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참 동안 짜장면을 먹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을 가져다주며 아이에게 물었어요. 맛있지? 아저씨 짜장면 잘하지? 너는 몇 살이야? 10살이요. 아저씨, 근데 저 돈 없는데 먹어도 돼요? 그럼 아저씨 식당엔 짜장면이 너무 많아서 어린 학생들은 돈 없어도 그냥 먹어도 돼. 그러니까 다음에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거나 아저씨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와. 돈 안 받을게. 진짜 그래도 돼요? 저는 다음에 와도 돈이 없는데요. 그럼 되고 말고. 자, 이거 너한테만 주는 쿠폰인데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장 줄게. 혹시 너처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거나 아저씨 짜장면 냄새가 너무 좋아서 꼭 먹어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나눠줘도 좋아. 쿠폰 한 개로 평생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아저씨 주방엔 짜장면이 정말 무지하게 많아서 그래.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짜장면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자기는 돈이 없다며 망설이는 아이에게 아이가 짜장면을 먹는 동안 옆에서 볼펜으로 적어 만들어준 종이 쿠폰을 건넸습니다. 혹시나 함께 지내는 친구들 중 이 아이처럼 밥을 굶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가 또 있을지도 몰라 일부러 여러 장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는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쿠폰을 주머니에 고이 집어넣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난 후 영업 마감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불을 끄지 못하고 식당을 지켰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아이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요. 자꾸만 어렸을 적 저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하고 쓰라렸습니다. 저 아이가 또 식당을 찾아주기를. 그리고 그 아이와 같은 처지에 처한 아이들이 꼭 이곳을 찾아 굶주린 배를 채우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며칠 후, 매번 같은 시간마다 아이들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누나를 떼구르르 굴리며 눈치를 보다가
주머니에서 꺼낸 꼬깃한 종이 쿠폰을 내미는 아이들이 귀엽고 예쁘면서도 사무치게 가슴 아팠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짜장면을 만들었고 세상 그 어떤 손님들보다 맛있게 짜장면을 먹은 아이들은 저마다 보답의 의미로 예쁘게 접은 색종이나 비주로 만든 팔찌 같은 것들을 제게 쥐어주고는 했어요. 어떤 날에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 때문에 가게 불을 끄고 혼자 주방에 들어가 엉엉 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짜장면을 먹고 간 아이들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배가 고프면서도 쉽게 다시 발걸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자주 공짜 짜장면을 먹을 수는 없다는 아이들의 착한 마음이 저를 더 속상하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가한 평일 낮 시간대에 회색빛의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중년의 신사분이었어요. 신사분은 자리에 앉아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고, 저는 짜장면을 내어주고 그분이 식사를 하시는 동안 주방에 들어가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곧이어 계산을 요구하는 말소리가 들려올 법도 한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혹시나 해서 홀에 나가보았더니 그 신사분이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만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더군요.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에 놀라서 뛰어나가봤지만 그 신사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자리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열어보면서 아이들의 소문을 듣고 이 신사분도 종이 쿠폰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 나름의 긍정적인 상상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봉투에는 상상 속 종이 쿠폰이 아니라 태어나 한 번도 실물로 본 적이 없는 1,000만 원이 떡하니 들어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놓고 가다니 이건 분명 일부러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리고 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찾으러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밤 늦은 시간까지 가게 불을 끄지 않고 기다렸지만 그분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식당에 흘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애가 타고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경찰서로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분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그럼 그 손님이 계산한 카드 내역을 보고 연락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그분이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버려 더욱이 찾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경찰관은 조금 안타까워하며 CCTV를 통해 그분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두고 간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고 혹시 급한 일이 있어 계산도 못하고 나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너무 큰 돈이라 가슴도 두근거리고 불안하니까 제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요. 그렇게 가게 내부 CCTV와 외부 CCTV를 통해 그 경찰관 분께서 정말 열심히 그분을 찾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1,000만 원의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을 통해 그분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두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비슷한 시간대에 그 양복을 입은 신사분이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보니 그분이더군요. 저는 놀란 마음에 문 앞까지 달려나가 그분을 반겼습니다. 어제 그분 맞죠? 돈 흘리고 가신 분. 제 말에 그분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다시 봉투를 꺼내더니 제 손에 쥐어주시더군요.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에 화들짝 놀라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분은 들리듯 말듯이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돈 봉투를 계산대 위에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좋은 일 하시는 거 알고 밥값으로 내고 간 돈입니다. 직접 손에 쥐어드리면 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 밥값을 대신해서 테이블 위에 두고 나갔던 거예요. 저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밥값으로 1,000만 원을 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제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저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계산대 위에 돈 봉투를 집어 다시 그분의 양복 안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런 돈을 받을 정도로 좋은 일 한 기억도 없고 아무리 그랬다고 한들 밥값으로 1,000만 원은 너무 과하죠. 됐습니다. 사실 몹시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좋은 일을 해서 드린다며 밥값으로 1,000만 원이나 드는 돈을 투척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돈을 받았다가 이상한 일에 연루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의 씨앗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빈 테이블에 앉으며 혹시 커피 한 잔을 하고 갈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수상한 그 남자에게 경계심이 피어올랐지만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주 앉은 손님이 조용히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더니 이해가 가지 않던 이야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아 하고 멍한 소리를 입 밖으로 내뱉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동네 결식아동들에게 몰래 공짜로 식사 제공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종이 쿠폰도 나눠주셨고, 이거 맞으시죠? 제가 결식아동들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 마음이 훈훈해져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마음을 담아 후원금이라도 전하고 싶어 그랬던 건데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 같군요. 솔직히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기분 좋게 받으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사장님을 몰라 배웠네요. 이렇게 손님 돈을 찾아주려고 경찰서까지 찾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많이 감동하고 또 배웠습니다. 오늘 돈을 찾으러 경찰서에 다녀오면서 어떻게 하면 사장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한동안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짜장면을 만들어 주었던 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결식 아동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했고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그러던 중 저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보태고자 몰래 1,000만 원을 두고 가셨던 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섣불리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직접 짜장면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맛있는 짜장면 먹으러 오라고 했던 저의 말에 감동했다며 그렇게 정성을 담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자기도 찾고 있었다고 말씀하시고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사장님 식당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결식 아동들에게 짜장면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쉽게 승낙하기가 참 난감하고 애매하기만 했습니다. 찾아오는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돈을 받으며 할 정도로 짜장면에 들어가는 재료값이 많지가 않았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제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찾아오는 아이들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 아이들마저 눈치 보여서 자주 오지도 못하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큰 돈을 받아가면서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 정도로 큰 돈이 필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고 싶었던 것뿐이라서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자세를 고쳐 앉으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제가 멍청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앞에 앉은 그 신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소소하게 몇 명의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본격적으로 결식아동 후원 식당으로 거듭나서 더 많은 아이들을 함께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저는 그 신사분의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할 이유가 단 한 톨도 없었어요. 누구보다 어렵게 자라 배고픔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잘 알고 하루 종일 굶었다가 음식이 뱃속으로 겨우 들어갈 때의 그 눈물 나는 행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도왔던 것이니까요. 찾아오는 아이들에게만 내어줄 줄 알았지. 먼저 찾아올 수 있는 식당이 되어보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분의 제안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맞는 분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분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다음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정하고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나의 유년 시절과 같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정체 모를 신사분에게 후원금을 받아 더 좋은 메뉴와 식사 구성으로 결식 아동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결식 아동들에게 언제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팻말도 하나 만들어 걸었어요.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저는 부담 갖지 말고 매일 와도 된다는 말을 꼭 빼놓지 않고 전했습니다. 8살 어린 아이들부터 17 고등학생들까지 따뜻한 관심과 마음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많았어요. 왜 아이들이 힘들지 않은 세상은 오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 후 신사분이 다시 식당을 찾아오셨고 저희는 다시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보고 왜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냐고 물으시는 말에 제가 고아로 힘들게 자랐던 이야기와 사회로 나와 도움을 받으며 꿈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집이 많이 어려웠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랐다는 그분은 세상의 많은 복지로부터 외면당했지만 이를 악물고 자수성가해서 가난을 극복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도 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마음속 한편엔 알 수 없는 갈증 같은 것이 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이렇게 그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그분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꼭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고 올곧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의 스승님은 누구보다 좋아하시며 함께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주셨고, 스승님과 저의 주방 콜라보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사분의 후원 덕분에 지금은 밥차 트럭을 구입해 주말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짜장면 밥차를 운행하면서 봉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밥차 준비를 하던 때 제게 결혼은 했냐고 물으시며 가정이 있어야 삶이 안정적이고 한결 더 편안해진다며 좋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를 받아보지 않겠냐던 신사분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사양했었습니다. 그냥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연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완곡하고도 조심스러운 거절에 알겠다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시던 그분은 좋은 인연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마치 스며들듯 자연스레 곁에 나타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자연스레 나타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첫 밥차 봉사를 갔던 곳에서 본인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하던 한 여인과 마음이 맞아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태어나고 보니 정신없는 30년이 훌쩍 흘러버렸지만 지금 이렇게 제 주변에는 저와 같은 뜻을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네요. 제가 그때 그 10살짜리 아이에게 짜장면을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제 곁에서 같은 뜻을 함께하는 날이 제게 일어났을까요? 그날 아이에게 짜장면을 내어주기로 다짐했던 제 자신에게 참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은 시기에 저를 발견하고 함께 아이들을 돕자고 제안해주신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철없던 18살의 남자아이를 공부하고 배우고 일하게 해주신 스승님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 그분들 곁에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세상에 온통 따뜻한 이야기로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요. 봄이 왔어요. 여러분에게도 봄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꽃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